노출 원피스를 입고 군부대 감찰 나온 여성의 머리채를 술집 창녀냐? 며 쥐어잡은 장교. 잠시 후 그녀의 어깨에 달린 투스타 장군복을 보고 군 생활은 물론 인생까지 끝장나버린 소령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곳, 경기도 파주. 민간인 통제선 너머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비무장지대의 철책 너머로 북녘의 산하가 아스라이 보이는 이곳은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태로운 노력 위에 서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최전선을 묵묵히 지키는 강철의 부대, 육군 제구보병사단, 통칭 백마부대가 있었다. 백마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정예부대였으나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듯 외부의 적을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패와 관성의 그림자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익명으로 육군본부 감찰실에 접수된 여러 건의 투서는 그저 병사들의 불평불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군수물자 횡령, 부당한 인사청탁, 그리고 지휘관의 사적 권력 남용. 그것은 전선을 지키는 부대의 근간을 좀먹는 암세포와도 같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강유진.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대대장, 최초의 여성 연대장, 그리고 마침내 별을 단 최초의 야전 출신 여성 장군. 그녀의 군 생활은 유리천장을 깨부수는 투쟁의 역사 그 자체였다. 수많은 남성 동기들과 선후배들의 시기 어린 질투와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그녀는 오직 실력과 원칙으로 자신의 길을 증명해왔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강철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결단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파주 일대의 위성 지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는 백마부대 지휘관들의 신상 명세서가 띄워져 있었다. 사단장부터 예하 대대장까지 그들의 화려한 경력과 빛나는 훈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편린들이 투서의 내용과 겹쳐지며 아른거렸다. 준비됐나, 김대령? 강유진이 나지막이 묻자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에 서 있던 감찰실 제1과장 김준호 대령이 허리를 펴며 답했다. 예, 실장님. 비인가 민간 차량과 감찰 요원들의 신분 위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실장님께서 착용하실 의복과 개인 소지품도 준비되었습니다. 좋아. 이번 감찰의 핵심은 기습과 관찰이야.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놈들은 뱀처럼 허물을 벗고 도망갈 테니 내가 위병소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자네들은 약속된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대 내로 진입해 지정된 목표를 확보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신분을 위장한다고 해도 장군께서 직접 위병소 근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김준호 대령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서려 있었다. 강유진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동시에 가장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일개 위병소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한다면 그것은 감찰실 전체의 수치이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터였다. 강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본청 너머로 늠름하게 서 있는 국방부 건물이 보였다. 그녀는 피식, 옅은 미소를 지었다. 김대령, 부패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지.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자 첫 관문이야. 그곳의 기강과 태도를 보면 그 부대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내가 직접 그들의 민낯을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때로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강유진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강유진은 군복을 벗고 세심하게 준비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검은색 슬랙스.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어깨까지 늘어뜨렸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누가 보아도 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강남에 잘나가는 사업가나 전문직 여성의 모습이었다. 너무 과한가? 거울 앞에 선 그녀가 혼잣말처럼 묻자 김준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저들의 편견과 오만을 자극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겠지. 그들은 언제나 겉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려 들 테니. 강유진은 차갑게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이라는 신성한 조직을 더럽히는 암세포들을 반드시 도려내고야 말겠다는 외과 의사의 집념과도 같은 서늘한 결이었다. 그녀는 준비된 검은색 세단을 타고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왔다. 운전은 감찰실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이 맡았다. 자유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더 삭막해졌고 지뢰라는 단어가 적힌 붉은 경고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음을 알렸을 때 저 멀리 위압적인 모습의 부대 정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마부대. 큼지막하게 새겨진 글씨가 마치 자신들의 철옹성 같은 위용을 과시하는 듯 했다. 강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수사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운전하지. 자네는 뒷좌석에 앉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서지 말고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촬영하도록.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차는 잠시 멈춰섰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이 열렸다. 강유진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인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화려하고 조금은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방패이자 창이었다. 차는 천천히 움직여 위병소 앞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삐비빅하는 날카로운 전자음과 함께 위병소에서 2명의 헌병이 걸어 나왔다. 그들의 뒤로 팔짱을 낀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명의 장교가 보였다.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3개가 박힌 소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의 이름은 황인철, 오늘 당직 사령을 맡은 구사단 본부대 소속의 장교였다. 강유진은 일부러 창문을 반쯤 내렸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이 위병소의 풍경을 차갑게 훑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황인철 소령은 타고난 오만함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비육사 출신 장교나 부사관, 병사들을 은연중에 자기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그의 편견은 병적인 수준이었다. 그에게 여군이란 그저 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거나 남자들의 세계에 끼어들어 혜택만 보려는 이기적인 집단일 뿐이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따분하고 짜증이 났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모두가 퇴근과 외박 생각에 들떠있을 시간에 당직 사령 근무라니. 심사가 뒤틀린 그의 눈에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검은색 외제 세단이 들어왔다.
번쩍거리는 광택과 매끄러운 차체. 누가 봐도 군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었다. 웬 놈의 차야? 황인철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그의 미간이 보기 싫게 찌푸려졌다. 위병소 근무 헌병이 차량으로 다가가 거수 경례를 붙이고는 용무를 물었다. 잠시 후 운전석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황인철의 자리에서는 운전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뜻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과 손목의 시계만으로도 그는 벌써부터 인상이 굳어졌다. 뭐라고 하더냐? 그가 곁에 서 있던 위병소장에게 묻자 하사계급의 위병소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달려와 보고했다. 저 당직 사령님 육군본부에서 감찰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사단장님께 직접 연락하라고만 합니다. 뭐? 감찰? 황인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육본 감찰실에서 감찰을 나올 때는 보통 사전에 최소한의 언질이라도 있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그것도 저런 민간 차량을 타고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사기꾼 혹은 기자 같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성큼성큼 차를 향해 걸어갔다. 비켜봐. 헌병들을 옆으로 밀치고 운전석을 들여다본 황인철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운전석에는 군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 정성 들여 만진 머리, 그리고 옅지만 완벽한 화장까지. 그의 머릿속 편견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다. 당신 누구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노골적인 경멸감을 담고 있었다. 강유진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꾸밈없는 그녀의 눈이 황인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서늘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황인철은 순간적으로 주춤했지만 이내 오만함이 그를 다시 지배했다. 육군본부에서 나왔다고 했소. 신원은 부대 안에서 확인시켜주지. 우선 차단기부터 올리시지. 강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황인철의 귀에는 그저 건방진 여자의 목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하. 웃기는 소리.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명령질이야? 육본 어디 소속인데? 신분증 제시 못하면 한 발짝도 못 들어와. 내 신분을 당신이 직접 확인할 급수는 아닐 텐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단장에게 보고해. 육군 감찰실장 지시사항이라고. 감찰실장? 황인철은 코웃음을 쳤다. 현재 육군 감찰실장은 별 2개짜리 소장이다. 그것도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남자 장군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젊은 여자가 감찰실장?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다. 이 여자가 지금 장난하나?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약을 팔려고 들어? 당장 차에서 내려. 황인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의 헌병들과 위병소 근무자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강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핸들에서 손을 뗐다. 황인철 소령 맞나? 그녀가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정확히 부르자 황인철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을 떠보기 위한 수작이라 생각했다. 그래, 내가 황인철이다. 그런데 뭐? 니년이 뭔데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마침내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년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강유진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지금이라도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당신 같은 내부의 오만함이야. 기강? 이 미친년이 어디서 군인한테 훈계질이야. 이성을 잃은 황인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여인이 군을 능멸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파렴치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하고는, 머리꼴하고는,
이게 어디 군부대에 감찰 나왔다는 사람의 모습이야? 딱 보아하니 어디 강남 술집에서 몸이나 파는 술집년 같은데 어떤 높으신 양반 백 믿고 와서 행패야. 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젊은 헌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소령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니년 술집년이냐? 대답해봐. 머리꼴이 이게 뭐야? 남자 홀리려고 작정했어? 군대가 니년 같은 것들이 드나드는 곳인 줄 알아? 폭언은 신체적인 위협으로 이어졌다. 황인철은 삿대질을 하던 손으로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강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악! 아무리 강인한 강유진이라도 순간적인 고통에 짧은 비명을 질렀다. 머리카락이 두피에서 뽑혀나가는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불타는 듯한 눈으로 황인철을 노려보았다. 이거나.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 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인연이 진짜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보여줘야 알겠나. 황인철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차 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내 아예 박살을 내놓을 작정이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준호 대령의 수사관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미친 소령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절대 나서지 말라는 강유진의 명령이 그의 발을 묶어두고 있었다. 그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할 뿐이었다. 강유진의 눈앞이 순간 흐려졌다.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여성, 그리고 한 명의 군인에 대한 완전한 능멸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한심한 장교의 소나기에서 부정당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어떤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 썩어빠진 환부를 반드시 제 손으로 도려내고야 말겠다는 서늘하고도 비정한 결이었다. 황인철 소령 귀관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을 때였다. 저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더니 이내 여러 대의 사이렌이 뒤섞여 귀를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해갔다. 황인철은 짜증스럽게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여러 대가 성난 파도처럼 위병소를 향해 질주해오고 있었다. 선두 차량의 보닛에는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군단장 성판이 달려 있었다. 제1군단장 육군 중장 박진우. 그는 대한민국 서부 전선을 책임지는 최선봉 지휘관이자 군 내에서도 호랑이로 불릴 만큼 엄격한 군기와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운전병을 다그치고 있었다. 더 빨리 밟아. 제기랄, 늦으면 다 죽는 거야. 몇 분 전 그는 사단장으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유진 소장이 비공식적으로 백마부대 위병소를 통과하려다 신원 미상의 당직 사령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를 받는 순간 박진우 중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강유진 소장. 그녀는 단순히 별 2개짜리 장군이 아니었다. 현 육군 참모총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군 개혁의 선봉에 선 칼 그 자체였다.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군단장인 자신은 물론 야전 군사령관의 목을 날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일개 소령 따위에게 발이 묶여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이었다. 기이그.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군단장 차량이 백마부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거의 동시에 뒤따라오던 구사단장과 헌병대장의 차량도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박진우 중장은 거의 튀어나오다시피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남은 군 생활에 대한 희망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자신의 부하인 황인철 소령이 감히 육군 소장 강유진의 머리채를 붙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이 미친 새끼가. 박진우 중장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바람처럼 달려가 황인철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황인철은 나동그라졌다.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던져버린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을 지옥의 악귀처럼 노려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군단장 박진우 중장이었다. 군단장님? 어찌? 황인철이 어버버하는 사이 박진우 중장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강유진이 앉아있는 차량으로 달려갔다. 그는 흐트러진 그녀의 머리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상기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충성. 박진우 중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완벽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의 뒤를 따라 차에서 내린 사단장과 참모들, 헌병대장 역시 일제히 강유진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위병소 전체에 별들이 번쩍이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유진 소장님께 제1군단장 박진우 중장 신고합니다.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하를 잘못 교육한 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소장, 감찰실장, 중장, 군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황인철의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뒤엉키며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냈다. 자신이 술집년이라 모욕하고 머리채까지 잡았던 저 젊은 여인이 정말로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었다. 별 2개를 단 현역 소장이었다. 그리고 군단장과 사단장이 달려와 고개를 숙이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소 소장님. 황인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동공은 공포로 극도로 축소되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날뛰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한번 쓸어 넘기고 구겨진 옷매무새를 바로 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박진우 중장과 사단장을 지나쳐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앉아있는 황인철 소령에게로 걸어갔다. 구두굽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또렷하게 울렸다. 강유진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황인철 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네. 소소령 황인철. 황인철은 거의 기다시피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하려고 했지만 공포로 후들거리는 다리는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귀관이 보기에 내가 술집년처럼 보였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내 머리꼴이 남자를 홀리기 위한 것처럼 보였나?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인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의 어깨가 꼴사납게 들썩였다. 하지만 강유진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일어나라. 그녀의 명령에 황인철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귀관은 방금 한 명의 여성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을 능멸했고 나아가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강유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헌병대장은 뭘 하고 있나? 그녀의 외침에 구사단 헌병대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다. 옛 소장님. 황인철 소령을 직권 남용 및 상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당장 연행해서 육군 교도소에 입감시켜. 추가 조사는 내가 직접 하겠다.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명령에 2명의 헌병이 달려들어 황인철의 양팔을 붙잡았다. 황인철은 마지막 발악처럼 강유진을 향해 애원했다. 소장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닥쳐라. 강유진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놈에게 용서를 빌 기회는 앞으로 아주 길고 고통스럽게 주어질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황인철은 결국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위병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유진은 돌아서서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는 박진우 중장과 사단장을 마주했다. 군단장 그리고 사단장. 예, 소장님. 지금부터 백마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에 돌입한다. 부대 내 모든 장병의 이동을 통제하고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확보하도록. 누구든 감찰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황인철 소령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녀의 선언에 박진우 중장과 사단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유진의 차가운 시선이 백마부대의 심장부를 향했다.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더 거대한 어둠을 향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칼을 빼어들었다. 황인철 소령이 짐승처럼 끌려나간 위병소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 정적의 중심에는 강유진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이제 위압감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제1군단장 박진우 중장조차 그녀의 앞에서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사단장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금방이라도 졸도할 것만 같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헌병들은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유진은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내리는 김준호 대령과 수사관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수사관의 손에 들린 소형 카메라의 렌즈가 섬뜩하게 빛났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김 대령. 예, 실장님. 지금 즉시 계획대로 청소를 시작하도록. 알파팀은 사단 본부 정보작전처와 인사처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장악한다. 브라보팀은 군수참모부와 재정처를 급습, 모든 물자 반출입 기록과 회계 장부를 확보해. 찰리팀은 사단 직할 공병대대와 보급 수송대대로 이동, 최근 3년간의 모든 공사 및 유류 관련 서류를 압수하도록. 그 누구의 저항도 용납하지 마라. 방해하는 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짧게 경례를 붙이고는 곧바로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의 입에서 암호화된 작전 명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위병소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육군본부 감찰실 완장을 찬 수십 명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각자 정해진 목표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흩어졌다. 이는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특수작전과도 같았다. 박진우 중장과 사단장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강유진이 사전에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왔는지 그 규모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위병소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백마부대 전체를 해부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외과 수술이었다. 사단장. 강유진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사단장이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폈다. 예, 소장님. 지금부터 사단장실을 감찰 지휘 통제실로 사용하겠다. 안내해. 아, 알겠습니다. 사단장은 감히 거절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서둘러 자신의 지휘 차량으로 강유진을 안내했다. 박진우 중장도 무거운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사단 본청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벌집처럼 술렁이는 것이 느껴졌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감찰팀의 존재는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장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쫓겨나 복도에 서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단장실에 도착하자마자 강유진은 사단장을 옆방으로 몰아내고 거대한 지휘 테이블 위에 각종 통신 장비와 노트북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단장실은 완벽한 감찰 작전의 두뇌부로 변모했다. 각 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이 보고되었고 강유진은 막힘없이 다음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지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작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단장실의 문이 벌컥 열리고 한 명의 장교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 대령 계급장을 단 그는 백마부대의 참모장이자 실세로 통하는 이진성 대령이었다. 그는 부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태 파악을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사단장님, 이게 지금 무슨... 이진성 대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단장실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여군 소장이 지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고 군단장은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누구지? 강유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이진성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구사단 참모장 대령 이진성입니다. 부대 내 소란이 있어 확인차 왔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찰 행위에 대한 은근한 불쾌감과 저항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위병소에서 벌어진 단순한 마찰 때문에 벌어진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부드럽게 무마하고 감찰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강유진은 그를 잠시 뜯어보았다. 투서 내용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중 하나였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신사적인 지휘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온갖 부패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그녀는 피식 웃으며 서류 한 장을 그에게 툭 던졌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강유진이다. 지금부터 백마부대에 대한 특별 종합 감찰을 실시한다. 참모장은 모든 감찰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협조하도록. 이진성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감찰실장. 그것도 소장. 상황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노련한 뱀이었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한층 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감찰실장님이셨군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일이 소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저희 쪽에 행정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감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의 말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는 강유진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감찰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필요한 자료를 자신이 직접 챙겨주겠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자료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교묘한 협박이기도 했다. 강유진은 그런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내 사람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참모장이 할 일은 지금부터 감찰이 종료될 때까지 이 방에서 대기하며 내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뿐이야. 예? 못 알아들었나? 감찰이 끝날 때까지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뜻이다. 이진성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이것은 협조 요청이 아니었다. 사실상의 감금이자 신문 예고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숨겨둔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 파일이 떠올랐다. 알파팀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소장님, 이건 월권이십니다. 제가 비록 대령이지만 일개 사단의 참모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월권? 강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이진성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진성 대령, 지금부터 질문하지. 3개월 전 동부건설과 체결한 병영생활관 개선 공사 계약 총 금액이 얼마였지? 그건 실무자가 챙기는 일이라 저는 모른다고. 좋아. 그럼 작년 혹한기 훈련 때 보급된 방한 피복 중 30%가 규격 미달의 사제품이었다는 보고 왜 묵살했나? 그건 단순한 행정착오였고 나중에 모두 교체. 아니, 교체되지 않았어. 자네의 처남이 운영하는 피복 공장에서 납품한 물건이었으니까. 강유진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이진성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진성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강유진이 던지는 질문들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비리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지. 자네 사무실 책상 3번째 서랍 안쪽에 붙여둔 외장하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지금 여기서 말해볼 텐가? 아니면 내 사람들이 그걸 들고 여기에 도착한 후에 이야기해볼까? 이진성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유진이라는 칼날은 이미 자신의 목 바로 앞에 닿아 있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부패의 제국이 그녀의 등장 단 몇 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준호 대령에게서 무전이 들어왔다. 실장님 보고합니다. 참모장실에서 대상 물품 확보했습니다. 저항이 있었으나 모두 제압했습니다. 강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진성을 바라보았다. 자, 이진성 대령. 이제부터 우리 아주 길고 재미있는 대화를 시작해보지. 강유진 소장의 임시 지휘통제실로 변한 사단장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부대 각 구역을 장악한 감찰팀이 확보한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었다. 회계장부, 물자 출납 기록, 인사서류, 공사계약서. 평범해 보이는 서류의 산더미 속에서 강유진과 그녀의 정예 요원들은 숨겨진 독사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다. 이진성 대령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외장하드였다. 감찰실 소속의 사이버 수사관이 몇 번의 조작을 거치자 암호화되어 있던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이진성이 백마부대를 자신의 왕국처럼 주무르며 축적한 부의 추악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파일의 이름은 백마목장관리대장이었다. 목장관리라. 강유진이 은쫄이며 비웃었다. 부대를 자기 목장쯤으로 생각했나 보군. 어디 한번 얼마나 살뜰하게 관리했는지 구경해 볼까. 그녀의 손가락이 노트북 터치패드를 부드럽게 움직였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 항목은 유류 관리였다. 매월 부대에 할당되는 유류 중 일정량을 빼돌려
파주 외곽에 있는 특정 주유소에 헐값으로 넘기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이었다. 주유소 사장은 이진성의 고향 후배였다. 지난 3년간 그들이 빼돌린 유류의 양은 탱크 몇 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다. 최전방 부대의 혈액과도 같은 유류가 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새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인사관리였다. 특정 보직으로의 진급이나 전출을 원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근무 평점을 조작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책과 희망 보직, 그리고 그들이 지불한 성물의 액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꿀 보직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진급을 위해 양심을 팔았다. 그 대가로 실력 있고 정직한 군인들은 부당하게 밀려나고 좌천되었다. 세 번째 항목은 공사관리였다. 부대 내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최근 진행된 병영생활관 개선 공사 역시 그중 하나였다. 장병들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그의 별장 건축비로 둔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군대란 말인가?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진우 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지휘하는 군단 예하 사단이 이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강유진은 아무 말 없이 스크롤을 내렸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지만 눈동자 속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에 대한 신뢰, 전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돈과 권력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였다. 이 명단에 최민준 대위라는 이름이 있군. 강유진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관리 파일의 부적격자 처리 목록에 있는 이름이었다. 최민준 대위. 육사 출신의 유능한 장교로 작년 군수참모부 유류 담당 장교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지피 부소대장으로 좌천된 인물이었다. 좌천 사유는 상관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이었다. 김대령, 지금 즉시 이 최민준 대위를 이곳으로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강유진은 최민준 대위가 이 거대한 부패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의 좌천 기록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았다. 1시간 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전투복 차림의 젊은 대위가 사단장실로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리둥절한 표정의 그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별들과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가 바로 최민준 대위였다. 최민준 대위인가? 네, 대위 최민준.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다. 긴장 풀고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만 대답해. 자네의 신변은 내가 보장한다. 강유진은 의자를 권하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최민준은 차마 앉지 못하고 서 있었다. 작년 군수참모부에 근무할 당시 유류재고 현황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나? 최민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였다. 말해봐도 좋다.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자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 강유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최민준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예, 있었습니다. 당시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유류고의 재고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차례 계산을 반복했지만 오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군수참모였던 현재의 참모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진성 대령이 뭐라고 하던가?
단순한 계산 착오이니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새로운 수치가 적힌 서류를 주며 그대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근무 태만과 상관 지시 불이행이라는 죄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지금의 보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의를 구현해야 할 군대에서 정의를 말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불명예와 좌천뿐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외장 하드에 담긴 차가운 데이터에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한 정직한 군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강유진은 말없이 일어나 최민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최 대위. 자네의 용기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자네가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 이제 내가 되찾아주지. 그녀는 돌아서서 이진성 대령을 노려보았다. 이진성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박진우 군단장. 예, 소장님. 지금 즉시 이진성 대령을 비롯한 백마 목장 관리대장에 연루된 모든 장병들을 직위해제하고 군 검찰에 이첩해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시오.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박진우 중장의 목소리가 결연하게 울려 퍼졌다. 부패의 고름을 짜낼 시간이 온 것이다. 강유진은 마지막으로 사단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막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었다. 사단장은 군복 벗을 준비나 하시지. 당신은 지휘관으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사단장의 가슴에 박혔다. 독사의 소굴을 뒤엎은 그녀의 칼끝은 이제 이 모든 부패를 가능하게 했던 무능하고 방만한 지휘 체계의 정수리를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백마부대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사이에 참모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간부들이 군사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장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거대한 폭풍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오전 9시 부대 내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사단 대연병장으로 소집되었다. 긴급 지휘관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삼엄했다. 연병장 단상 주위에는 육군본부 감찰실 요원들과 헌병들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도열한 간부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잠시 후 강유진 소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군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제의 사복 차림과는 전혀 다른 강철 같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며 그녀의 권위와 책임을 증명하는 듯 했다. 그녀의 옆에는 박진우 군단장과 이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사단장이 서 있었다. 강유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간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강유진이다. 그녀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어제 이 부대의 위병소에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당했다. 한 장교는 나의 옷차림과 외모를 보고 술집년이라 칭하며 나의 머리채를 잡고 군을 능멸했다. 장내의 충격의 술렁임이 일었다. 감히 소장에게 그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이 아니다. 그 오만한 장교의 모습이야말로 지난 몇 년간 이 백마부대를 좀먹어온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이다. 강유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여러분들의 참모장 이진성 대령은 부대를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기며 백마목장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의 피와 땀을 착취했다. 그는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흘 채웠고 돈을 받고 계급과 보직을 팔아넘겼으며 국가의 예산을 횡령해 자신의 배를 불렸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높이 쳐들었다. 이것이 그 증거다. 이 명단에는 양심을 팔아 진급과 보직을 거래한 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 장부에는 여러분이 입고 먹고 사용해야 할 물자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간부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함과 의문들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왜 실력 있는 동료가 갑자기 한직으로 밀려났는지, 왜 보급품은 늘 부족하고 질이 낮았는지, 그 모든 의문의 해답이 바로 저 단상 위의 서류에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것은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전우들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 행위다. 강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으며 그들의 양심에 직접 말을 거는 듯 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썩어 빠진 백마부대를 전면 쇄신할 것을 명한다. 그녀의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첫째, 이진성 대령을 포함한 모든 비리 연루자들을 오늘부로 파면하고 군법에 따라 최고형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둘째, 지휘 책임을 방기하여 부패를 막지 못한 현 사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군단장은 육군참모 총장에게 직접 이번 사태의 책임을 보고하고 그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사단장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의 군 생활은 이 순간 불명예스럽게 끝이 났다. 셋째, 부당한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받았던 최민준 대위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원대 복귀 및 정당한 보직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군인의 양심을 지킨 최민준 대위는 소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감찰실장 표창을 수여한다. 연병장 한쪽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던 최민준 대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억울함과 고통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다. 강유진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번쩍이는 계급장인가? 안락한 보직인가? 아니면 지휘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인가? 아니다. 진정한 명예는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 약한 전우를 보호하는 헌신, 그리고 조국과 국민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이며 백마부대가 다시 찾아야 할 진짜 군인 정신이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졌던 부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력한 외침이었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던 젊은 군인들의 영혼을 깨우는 우레와도 같았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점 번져나가 마침내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과 박수갈채로 변해갔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 강유진은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단지 부패한 군인 몇 명을 처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고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유진 소장의 연설이 끝난 뒤 백마부대 대연병장은 한동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젊은 군인들의 외침이었고 오랫동안 잊혔던 정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의 환희였다.
부패의 주범들이 줄줄이 연행되고 무능한 지휘관이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는 모습은 그 어떤 정신교육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장병들의 가슴에 새겨 넣었다. 군대는 바로 설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얼어붙었던 부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면 현실이 돌아오는 법. 강유진은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외의 눈빛들을 보며 이 개혁이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임을 직감했다.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은 외과 의사의 몫이지만 환부가 덧나지 않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혼란에 빠진 부대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박진우 군단장과의 협의하에 군단 참모장인 강직한 성품의 준장을 사단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지휘 공백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소령으로 특진한 최민준을 사단 감찰참모라는 신설 보직에 앉혔다. 부대의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민준은 강유진의 집무실로 쓰이는 사단장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장님, 제가 감히 이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소령. 강유진은 어느새 그의 어깨에 달린 새로운 계급장을 부르며 미소 지었다. 자네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었네. 그 용기만 있다면 충분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저 자네가 옳다고 믿는 대로 원칙대로 부대를 감찰하고 바로잡으면 되네. 뒤는 내가 책임지지.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최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결의에 찬 얼굴로 경례를 올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좌천된 패배자가 아니었다. 백마부대의 새로운 희망을 짊어진 개혁의 선봉장이었다. 강유진이 부대의 재건에 힘쓰는 동안 그녀가 일으킨 거대한 파문은 파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 심장부인 계룡대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최전방 핵심 사단의 지휘부가 통째로 날아간 초유의 사태에 어떤 이들은 강유진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그 분노의 중심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중장 손병규가 있었다. 그는 군내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뒤에 교활한 야심을 숨긴 노회한 정치 군인이었다. 그가 주무르는 인사 라인을 거치지 않고는 주요 보직에 오를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에 숙청된 이진성 대령은 바로 그 손병규의 직계 라인이자 그의 든든한 자금줄 중 하나였다. 손병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주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으며 서류를 구겨버릴 듯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강유진 이 건방진 계집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에게 군의 부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이었다. 강유진의 칼날은 단순히 비리 군인 몇 명을 쳐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인사라는 성역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뒤에 육군 참모총장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손병규는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나 인사사령관인데. 지금부터 강유진 소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긁어 모아. 사소한 흠집이라도 좋으니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언론 쪽에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슬슬 미끼를 던져볼까. 그의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 강유진은 사단장실에서 계룡대와 연결된 화상회의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손병규 중장도 있었다. 참모총장의 격려와 칭찬이 끝난 뒤 손병규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강 소장, 노고가 많습니다.
군의 환부를 도려내려는 강 소장의 충정은 높이 삽니다만 이번 조치는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다. 최전방 사단의 지휘부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은 자칫 지휘 체계의 혼란과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것은 교묘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개혁을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군들의 시선이 강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이 노회한 정치 군인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인사사령관님의 우려에 답하겠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손병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환자의 안정을 위해 수술을 미루는 의사는 돌팔이입니다. 점진적인 치료는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진성 대령 일당의 부패는 백마부대의 전투력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짜 부품이 들어간 장비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 불신으로 가득 찬 지휘체계. 이것이야말로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제가 한 일은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토양을 정화한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골마 터지기 직전에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막힘없는 반박에 손병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허허 강 소장의 열정은 알아줘야겠군이라며 애매한 미소로 상황을 무마할 뿐이었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유진에 대한 섬뜩한 적의가 불타고 있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김준호 대령이 강유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장님, 손병규 중장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실장님을 흔들려 할 겁니다. 알고 있네, 김 대령. 강유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의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만 있다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일 테니 파주의 독사 한 마리를 잡았더니 계룡산의 더 큰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마부대의 새벽은 밝아왔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짙은 어둠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유진 소장은 단순히 부패를 척결하는 파괴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와 희망을 심는 창조자이기도 했다. 손병규 중장을 위시한 군 상층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백마부대의 정상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확실한 방어는 자신의 개혁이 옳았음을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소통이었다. 이전의 백마부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아래 아랫사람의 목소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강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사단장 직무대리와 최민준 소령을 대동하고 예하부대를 일일이 순회하며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섰고 생활관에 아무 예고 없이 찾아가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 이등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낡은 동계 전투화가 보급되지 않아 발에 동상이 걸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전 같았으면 군기가 빠졌다는 질책을 들었을 발언이었다. 하지만 강유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는 그 자리에서 군수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사단 전체의 피복 및 장구류 보급 실태를 전수조사해.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낡고 해진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책임은 자네가 지게 될 줄 알아. 일주일 내로 모든 보급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녀의 단호한 지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군이, 그것도 소장이 일개 이등병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이었다. 또 다른 간담회에서는 한 젊은 하사가 진급 심사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력보다는 지휘관에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가 진급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강유진은 그 자리에서 최민준 소령에게 명령했다. 최소령, 인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전 장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 그리고 익명으로 부당한 인사 압력을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도록. 모든 신고 내용은 사단장 직무대리와 자네,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한다. 그녀의 개혁은 빠르고 구체적이었으며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었다. 낡은 장비가 새 것으로 바뀌고 불투명했던 제도가 투명하게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장병들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불신과 냉소로 가득했던 부대에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최민준 소령은 밤낮을 잊고 뛰어다녔다. 그는 강유진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계룡대의 손병규 중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강유진 소장의 과격한 감찰이 최전방 부대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려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백마부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사기가 오르고 훈련 성과가 향상되었으며 장병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다. 강유진이 뿌린 씨앗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군. 직접적인 충격을 줘야겠어. 손병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략을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사권을 이용해 강유진을 올가맬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마침 공석이 된 백마부대의 정식 사단장 자리에 자신의 신복 중 한 명을 내려보내 강유진이 이룩한 개혁을 내부에서부터 뒤집어 엎으려는 계획이었다. 그가 선택한 인물은 소장 윤태석. 윤태석은 전형적인 구시대적 군인으로 부하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리더십이라 착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아첨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손병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개였다. 손병규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윤태석 소장을 백마부대 사단장으로 천거하며 혼란에 빠진 부대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기강을 확립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그를 포장했다. 참모총장은 강유진을 신임했지만 인사사령관의 추천을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결국 윤태석 소장의 백마부대 사단장 임명안은 통과되고 말았다. 이 소식은 즉시 파주에 있는 강유진에게도 전달되었다. 김준호 대령은 격앙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실장님, 이것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윤태석 소장은 군 내에서도 악명 높은 수국골통입니다. 그를 사단장으로 보낸 것은 실장님께서 이룩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손병규 중장의 계략이 틀림없습니다. 알고 있네. 강유진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손병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구렁이가 드디어 자기 새끼를 직접 보냈군. 좋아. 차라리 잘 됐어. 덤불 속에 숨어서 독을 뿜는 것보다야 눈앞에 나타나주는 편이 상대하기 쉽지. 하지만 실장님 정식으로 부임한 사단장에게 감찰실장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월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손병규가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걱정 말게.
나는 씨앗만 뿌리는 사람이 아니야. 내 밭에 자라나는 독초를 가려내 뽑아버리는데도 아주 능숙하거든. 강유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윤태석이라는 독초가 백마부대라는 밭에 뿌려지기 전에 그가 뿌리내릴 토양 자체에 덫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 소령을 조용히 불렀다. 최소령, 지금부터 자네에게 비밀 임무를 하나 주겠다. 이진성 대령이 남긴 백마목장 관리 대장 파일 아직 가지고 있나? 예,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중 인사관리 목록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보게. 특히 지난 몇 년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거나 주요 보직에 임명된 인물들과 이진성 대령 사이에 오고 간 거래의 흔적을 찾아봐. 아주 작은 연결고리라도 좋아.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최민주는 강유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말없이 경례를 하고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부패의 기록 속으로 뛰어들었다. 강유진은 새로운 적의 등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이용해 이 모든 부패의 원흉인 손병규의 목을 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단장의 부임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강유진은 더욱 날카롭게 칼날을 갈고 있었다. 신임 사단장 윤태석 소장이 백마부대에 부임하던 날 부대 정문에는 그의 취임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지만 공기는 어색하고 차가웠다. 그는 손병규 중장의 꼭두각시이자 강유진이 일으킨 개혁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보내진 해결사였다. 그의 부임은 곧 손병규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윤태석은 취임식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다. 그는 강한 군기 확립과 전통으로의 회귀를 외치며 강유진이 도입했던 소통과 투명성의 가치를 은근히 폄하했다. 그의 눈에는 병사들의 복지나 인격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부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듯 했다. 그의 첫 번째 타깃은 예상대로 최민준 소령이었다. 윤태석은 사단 감찰 참모라는 보직 자체가 지휘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옥상옥이라며 사사건건 그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최민준이 올리는 보고서를 트집 잡아 반려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령 주제에 너무 나선다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강유진이 심어놓은 개혁의 상징을 꺾어 부대 전체에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윤태석의 예상과 달리 부대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강유진이 뿌린 씨앗은 이미 장병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윤태석의 구시대적인 리더십과 부당한 지시에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최민준 소령이 구축한 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윤태석의 전횡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매일 밤 파주에 임시로 남아있던 강유진의 숙소로 직접 전달되었다. 윤태석 소장 취임 일주일 만에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횟수 12회. 주말에는 골프장 이동에 헬기 이용을 요구 참 가관이군. 강유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혀를 찼다. 윤태석은 마치 감시 카메라가 없는 줄 아는 좀도둑처럼 부임하자마자 온갖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밤새 이진성의 파일을 분석하던 최민준 소령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소장님,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강유진은 즉시 그를 자신의 숙소로 불렀다. 최민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노트북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진성의 비밀 장부와 육군본부의 공식 인사 기록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다. 최민준이 가리킨 곳은 2년 전 윤태석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던 시점의 기록이었다. 당시 윤태석은 진급 심사에서 계속해서 고배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심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진성의 차명 계좌로 1억 원의 거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이진성은 당시 인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손병규에게 윤태석 대령의 진급을 강력히 추천한다는 내용의 비공식 청탁 메모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돈의 출처였다. 최민준의 끈질긴 추적 결과 1억 원이 입금되기 바로 전날 손병규 중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건설업체의 법인 계좌에서 정확히 1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손병규가 자신의 비자금으로 윤태석의 진급 뇌물을 대신 내주고 그를 자신의 충실한 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두 마리 독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겠군. 강유진이 최민준의 말을 받으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결정적 한 방이 손에 들어온 것이다. 다음 날 강유진은 윤태석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윤태석은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강유진이 자신의 기세에 눌려 백마부대에서 철수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 착각했다. 어쩐 일이시오, 강 소장. 이제 그만 파주를 떠날 준비는 다 되셨나? 그가 거들먹거리며 묻자 강유진은 대답 대신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윤태석의 뇌물수수 증거 자료였다. 윤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게 대체 뭐요? 누가 이런 날조를? 날조? 강유진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럼 지금 즉시 육군 참모총장님을 연결해서 직접 여쭤보지. 이 서류가 날조인지 아니면 당신의 군 경력 전체가 날조인지. 강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에는 곧 육군 참모총장의 근엄한 얼굴이 나타났다. 강유진은 사전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총장에게 독대 보고한 상태였다. 총장님, 백마부대 사단장실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윤태석 소장이 함께 있습니다. 총장은 화면 너머로 잿빛이 된 윤태석의 얼굴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윤 소장, 할 말 있나? 바로 그 순간 강유진은 통화에 한 명을 더 초대했다. 화면이 분할되면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있던 손병규 중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어쩐 일로? 그는 화면 한쪽에 있는 윤태석과 강유진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강유진은 이제 마지막 칼을 뽑아들었다. 손병규 인사사령관님께 묻겠습니다. 2년 전 윤태석 준장 진급 심사 당시 이진성 대령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사령관님께서 관리하시는 비자금 계좌에서 1억 원이 오고 간 사실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손병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유진이 자신의 비자금 계좌까지 파고들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계략과 정치 공작이 그녀가 들이민 진실이라는 단 한 자루의 칼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화면을 지켜보던 육군 참모총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당장 두 놈 다 군사경찰에 넘겨. 강 소장, 자네에게 수사 전권을 위임하니 저 역적놈들의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내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유진의 대답이 사단장실의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침내 백마부대를 좀먹던 독초와 그 독초에 양분을 공급하던 거대한 구렁이의 목을 동시에 쳐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육군 참모총장까지 참여한 화상통화가 종료된 직후 대한민국 육군은 건군 이래 가장 거대한 외과 수술에 돌입했다.
강유진 소장에게 수사 전권을 위임한다는 참모총장의 명령은 그녀에게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를 쥐어준 것과 같았다. 그녀의 칼날은 더 이상 망설임도 거리낌도 없었다. 손병규 중장과 윤태석 소장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강유진은 곧바로 감찰실 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손병규라는 거대한 독사가 지난 수십 년간 군 전체에 퍼뜨려 놓은 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었다. 손병규의 비밀 장부와 이진성의 백마목장 관리대장은 대한민국군 상층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두 개의 장부를 교차 분석하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의 네트워크가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진급을 위해 뇌물을 바친 자, 군수 비리에 연루된 자, 부당한 인사청탁을 한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던 자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군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강유진의 감찰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계룡대를 휩쓸었다. 어제까지 동료라 믿었던 이들이 헌병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에 장교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 누구도 강유진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거가 가리키는 모든 일을 단죄했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격하다, 군 조직 전체를 와해시킬 셈이냐는 비난과 저항도 있었지만 참모총장의 절대적인 신임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언론은 연일 강철의 여장군, 군의 암세포를 도려내다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활약을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부패한 군을 바로 세우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수십 명의 장성과 수백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군복을 벗거나 철창신세를 졌다. 대한민국 군은 창군 이래 가장 큰 피를 흘렸지만 그것은 죽음을 향한 출혈이 아니었다. 썩은 피를 쏟아내고 새로운 피를 받아들이기 위한 건강한 생명의 몸부림이었다. 몇 달 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군에는 서툴지만 건강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강유진은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한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참모총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소장 아니 강 장군.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군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을 거야. 자네는 군 전체를 구한 것과 다름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자네에게 어떤 상을 줘야 할지 모르겠군. 중장 진급은 이미 확정되었네. 그리고 자네에게는 제7기동군단장 보직을 맡길까 하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동군단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군단장. 자네의 능력과 용기라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걸세. 제7기동군단장. 그것은 야전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영예이자 막강한 권력이었다. 그녀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유진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각하,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군단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참모총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더 중요한 곳이라니? 육군교육사령부 예하 육군리더십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육군리더십센터. 그곳은 장교와 부사관들의 리더십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야전 지휘관에 비하면 한직으로 비칠 수도 있는 자리였다. 아니, 강 장군. 그곳은 자네 같은 인재가 갈 곳이 아니야. 자네는 야전에서. 각하. 강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2의 손병규, 제2의 이진성을 막는 길은 그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초에 그런 괴물이 자라나지 못할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그녀는 참모 총장에게 한 걸음 다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군단을 지휘하며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올바른 가치관과 군인 정신을 가진 지휘관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야전에서 겪고 부딪히며 깨달은 모든 것을 이제 막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젊은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은 권력에 대한 야심이 아닌 군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참모 총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깊은 감동과 존경이 담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그리 만들어주지. 군단장 한 명을 잃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 군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위대한 스승 한 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더 큰 이득이겠군. 시간이 흘러 1년 뒤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 리더십 센터의 대강당은 이제 막 임관한 수백 명의 신임 소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반짝이는 계급장과 젊은 열기로 강당 안은 후끈했다. 잠시 후 단상 위로 한 명의 장군이 올라서자 강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리더십 센터 소장이자 이제는 살아있는 전설이 된 중장 강유진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래의 지휘관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에 들어선 것을 축하한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투 기술이나 전술을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평생 군 생활을 하며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 섰다. 바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이다. 그녀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여러분 어깨에 달릴 계급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부하를 호령하는 권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의 신발을 닦아줄 수 있는 겸손함에서 나온다. 불의를 목격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약한 전우를 지키고 존중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헌신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함성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젊은 장교들의 심장에 스며들었다. 여러분은 병사들을 통제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임무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정의로운 군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기억하라. 지휘관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부하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뢰라는 것을. 강연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동의 표현이었다. 강유진은 단상 위에서 박수를 보내는 젊은 장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저들 중 누군가는 훗날 명장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훌륭한 참모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하리라는 믿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강당을 나와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고 부패와 암투가 가득한 어둠의 소굴이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이제 막 싹을 틔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터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진짜 유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그녀로 인해 깨어난 수많은 보통 군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이름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